안녕하세요. 현송 기자입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미 동부 시각으로 저녁 8시인데요. 오늘 인터뷰에서는 미 솔즈베리대 남태현 교수님을 연결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에 대해 2017년 한 해를 정리해보고 2018년을 전망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태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력한 유엔 제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재가 북한의 핵실험과 ICM 개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논란이 참 많은데요. 사실은 경제 제재의 실효성 자체를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경제 제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실효성에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그 예만 놓고 보더라도 성공을 한 사례를 사실은 찾기 힘들거든요. 네, 가장 가까운 예가 생각을 해보시면 2002년 이라크의 경제 제재가 있었고요. 네, 근데 결국에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물러서질 않았죠. 그래서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롯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경제 제재를 살펴보면, 저희 정치학 논문을 보면 전수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경제 제재라는 게 실제로 성공률이 10%도 안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나마 그 성공하는 경우에도 보면은 그 제재 상대가 굉장히 제한적일 때 아주 뭐 간단한 아주 그 정책 하나를 바꾸고 이럴 때나 그나마 성공을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돌이켜보면 북한을 생각해서 보면 북한 정권처럼 사활에 걸린 문제라면 제재가 성공적이기 사실 힘들죠. 성공적이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한반도를 돌이켜보면 사실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제재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매번 무슨 유엔 안보리 결의가 통과될 때마다 옛날 뉴스를 찾아보면 늘 뭐 압박의 수위를 높인다, 숨통을 잰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매번 있어 왔어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 매번 고강도의 제재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제재가 안 들었다는 것이 북한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또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정책 위반자들에 대해서 이름도 올리고 뭐 미국 내에 에셋을 프로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이번에도 또한 그렇게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게다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그 큰 아주 긴 북쪽 그 북한의 보더를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경제 제재라는 게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효과가 있다 치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북한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90년대 고난의 행보를 예에서 보듯이 네, 사람은 고생을 하더라도 정권은 버틸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제재를 강도를 높였을 때 가장 처음 고통을 받는 것은 북한의 인민이고 네, 가장 끝까지 남는 것은 아마 핵무기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게다가 지금 북한은 김씨 정권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제적인 압박이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계속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대화로서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이 있나, 또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도 사실은 논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이런저런 말도 많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무슨 화이트하우스에 오는 사람, Security Advisor, Department of Defense 거길 오는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조건에 굉장히 제약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것저것 말을 하지만 결국에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 정치색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불같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개인적인 레벨에서는 굉장히 많겠지만 네. 결국에 시스템적한 레벨을 보면 답은 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스템틱한 조건이라는 게 뭔가 살펴보면 네. 뭐 사실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네. 첫째, 무료 옵션은 거의 불가능하죠. 무료 옵션이 불가능한 이유는 다들 잘 알다시피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한국에 아주 막대한 피해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만 어떤 시뮬레이션은 심지어 1 million people이 다 죽을 거라는, day 1에 죽을 거라는 시뮬레이션까지 나온 적이 있죠. 100만 명. 예. 거기에는 물론 수만 명의 미국의 시민권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면전은 그래서 안 되니까 제한적인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네. 하지만 그런 제한적인 소위 서지컬 스트라이크라는 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무도 모르죠.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과연 그 북한의 지하 벙커가 얼마나 더 견뎌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카드를 쓸 것인가. 왜냐면은 그 카드 썼을 때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북한이 리테리에이션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큽니다. 네. 그리고 설사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 성공을 했다 치죠. 그래서 해서 북한에 물론 그게 성공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요. 뭐 어쨌거나 성공한다 치죠. 해서 뭐 그 북한의 뉴클리어 웨폰하고 미사일을 다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그 이후의 사태, 북한이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고 중국이 개입할지 모르고 지금 미국에서 말을 하듯 미군이 올라가서 잠깐이라도 뭐 뒷정리하고 내려오고 이러한 언서튼한 시츄에이션으로 제한만 국한되더라도 그것에 과연 한국 정부와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 예는 이라크를 보면은 압니다. 이라크 전쟁 얼마나 쉽게 이겼나요? 하지만 그 이후의 사태를 감당을 못해서 아직까지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라는 것이 가장 극단적인 결과가 아이시스의 성장과 그로 인한 온갖 내전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골치를 앓고 있는데 과연 북한에 그 잘 트레인되고 이데올로지컬리 미국을 싫어하게 만들어졌던 이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저는 미국이 선뜻 사용하기 쉽지 않은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무력 사용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네. 북한이 리탈리에이션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그 컨스커스는 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 옵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요. 그게 될 것 같으면 벌써 썼죠. 네. 1990이든지 1994년에 썼을 겁니다. 안 쓴 이유는 잘 알다시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때에 비해서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졌죠. 왜냐면은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미사일에 실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핵 억지력이 생긴 것이죠. 사실은 뭐 북한의 핵 보유국 스테러스를 우리가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 우리 문제고요. 북한은 이미 핵 억지력을 보유했다고 봐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러면 미국 입장으로서 과연 샌프란시스코나 뭐 LA를 내주고 과연 서울을 지킬까요?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북한이 싫던 북한의 통치자가 싫건 결국 그거는 상관없이 미국으로서는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시간 문제이지만 결국에는 북한과 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싫어도 인정하게 된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군사 옵션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벌써 말씀을 쭉 드린 것처럼 경제 제재도 사실 실효가 없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아무것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는 건데요.
네. 결국에는 지금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하고 계속 이 인플루브가 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요구를 더 이상 계속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무시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타협안을 찾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미국도 그렇게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으면 당연히 한국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혹시 2018년도에는 가능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네. 2018년은 일단 남북의 사정이 많이 달라진 것을 돌이켜봐야 되는데요. 네, 북한을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은 북핵과 미사일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만큼 시큐리티 면에서 여유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핵 억제력을 확보를 했고 이를 과시했으니 어느 정도 불안 안보는 씻은 셈이죠. 물론 여기에 더불어 김정은 정권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부 군대 세력을 수청을 다 했고 특히 이 수소폭탄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북한 인민들한테서도 호응을 많이 얻었지 않았을까, 정당성을 많이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대내외적인 어떤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고요. 네, 남쪽을 보더라도 마침내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이어졌던 어떤 재앙적인 대북 외교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죠. 반면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한미일 삼각 동맹을 거부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과 대화를 통해서 사드 문제도 어느 정도 수습을 했죠. 그 다음에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있어도 우리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어떤 비토권을 명시하면서 미국의 일방적 대북 외교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도 저는 과시했다고 봅니다. 네. 그렇고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대북 제스처도 보였고요. 이런 면에서 사정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은 저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이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시기인데요. 보수 정권 9년 동안에 중단되었던 이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을지, 그게 가능하다면 또 언제쯤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한번 그거에 대한 의견도 부탁합니다. 남북 회담은 하면 좋겠죠. 하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선례를 보더라도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떠나서 유무를 떠나서 상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베네핏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준비를 하면 좋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많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할 테고 그 다음에 뭔가 서로 보따리를 풀 수 있고 그런 걸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나 할 테니까 그 전에 일단 두 나라 사이의 관계 정상화가 급성을 하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면에서 시작은 이전에 해왔던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의 운영이라든지 이미 양측에 경험이 있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돌이켜보면 지난 14 공동성명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했던 각종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두산에서부터 직항로를 뚫고 공단을 넓히고 제2의 개성공단을 세우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실 합의를 했었는데요. 그런 것을 시작으로 신뢰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돕고 서로 기대는 그런 공생관계의 구축이 가장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올해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제 계획은 워낙에 박근혜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가 네. 정치학을 연구하는 학도들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려고 그러고요. 특별히 그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민주정부가 민주주의 체제를 약화시켰는가가 아주 저는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